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방향과 속도 한 번에 잡아보는 긴급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두 가지 안건 다뤄볼 텐데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입니다. 소재민 JNC 투자자문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체력이 좀 바닥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전략 잘 세워봐야겠죠. 오늘의 안건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네, G7 IEA 비추교 공동 대응 효과 시장 안정화될까라는 첫 번째 안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협의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올랐는데요. 이에 주요 7개국이 전략 비추교를 함께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곧 회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민 대표님, 오늘 저녁에 잠깐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기사도 좀 나왔던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떠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가가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 유가를 예측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상한선이 긋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여기를 돌파하면 유가가 뭐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인 수요 공급 현상에 따른 거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돌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제 유가가 뭐 어떤 이슈가 만들어질지, 내일 뭐 이란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게 지속될지, 우리는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단언하거나 사실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를 추측할 뿐이죠. 자, 지금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도랑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하기라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오일 버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유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2022년도까지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심리적 제재 때문에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국제 유가 가격이 한 120불, 125불 정도까지 좀 강하게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하고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그 산업이 확장되면서 에너지 수요도 올라가게 됐고 이제 경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같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당시의 상황하고 현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 상승폭을 보면은 지금 100불 그리고 그 당시에 125불 정도였거든요. 상한선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한 110불에서 120불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라고 한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약간 심리적 제재,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유입되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적 제재라면 지금은 사실 물리적 봉쇄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이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지속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단순히 뭐 이란의 핵무기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중국에 대한 제재까지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노림수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상호 관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좀 사라졌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4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상호 관세, 뭐 펜타닐 관세 이런 이유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사실 중국이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이 좀 융합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길게 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비축유 방출이라던가 최근에는 러시아 원유 제재를 단기적으로 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가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리고 있는 만큼 유가 상승은 뭐 한 115불 정도까지 충격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충격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하락하더라도 이 충격폭은 길지 않을 것이니 투자 전략만 잘 세운다 하시면 문제될 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가 상승의 충격은 조금 단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제 국가별로 원유 비축유를 방출하는 내용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여 일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또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뭐 비축유를 좀 방출한다 이 부분은 현재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유가에 대한 상승 압력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완화 요인은 좀 분명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장중에 시장의 수급으로도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유가가 오늘 배럴당 뭐 119달러까지 좀 상승했다가 100달러 초반까지 좀 떨어졌죠. 여기 더해서 애프터마켓에서 뭐 대형주 중심의 수급 반등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기대 요인들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일시적인 완충작용은 할 수 있다. 다만 근원적인 부분이 유가의 단기적인 상승을 가져왔던 원인, 이 부분이 이란에 대한 공격, 이란에 대한 지정학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좀 됐고 여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란도 중동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 기반 시설에 대한 이 미사일 공습이라든가 드론 공격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뭐 바레인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뭐 정유 시설을 좀 공격을 한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뭐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 이란의 대통령이 중동 주요 국가들에게 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뭐 담수화 플랜트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공습이 또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신뢰성을 좀 기반으로 했을 때 유가의 불확실성을 좀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 이 차기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하메네이 차남이라고 알려진 강경파 기조를 좀 명확하게 좀 띄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항전의 어떤 의사가 좀 더 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 안에서 불확실성을 좀 더 확대시킨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뭐 G7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비축유에 대한 어떤 방출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그널 관점에서 유가의 단기적 상승 부분을 억제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은 뭐 길어야 한 20일 정도 좀 되지 않을까. 비축유 모두를 다 소신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전까지 이러한과의 뭐 평화적인 협상 내지는 휴전 같은 결론을 좀 도출해내거나 또는 여기서 더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이 정유시설, 원유 저장 테크 같은 곳들에 대한 공습이라든가 뭐 이 도발 행위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유가의 상방 압력들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5년 최근치를 보면 오늘 뭐 100달러 초반까지에 대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에 대한 지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사실 배럴당 90달러를 좀 초과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유가의 어떤 변동 추이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WTI 유가가 1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가 상승 추이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차 타고 다니기 겁난다라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주말에 차가 좀 도로에 한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내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관련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이 석유의 이 최고 가격제를 좀 도입한다. 일단 판매가의 어떤 상한선을 좀 정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뭐 정부가 좀 무리하게 뭐 이 금액에 무조건 팔아라, 뭐 손실 보고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부분을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진폭을 좀 더 크게 좀 반영시켰던 정유사들에 대한 일부 어떤 시장의 제한 조치가 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부분에 대한 마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이 뭐 제동이 좀 걸리는 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정유주의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판가에 대한 부분들이 최고 가격제를 좀 도입한다고 해서 일단 마진폭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전체 판가 대비에 대한 마진폭보다 오히려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폭을 일부 좀 제한하는 그 정도의 어떤 영향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로 좀 보이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원유의 수급 이슈와 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석유 제품에 대한 판가보다는 원유를 정제해서 수출하는, 그래서 정제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원유의 수급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있지만 그만큼 정제 마진에 대한 단가치가 더욱더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 장기화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정유주의 경우에는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 연동해서 보면 정유, 석유 그리고 화학업종, 부산물로 인해서 좀 발생되는 어떤 제품군들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마진율도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가 좀 항공주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유가의 상승분이 사실 원가의 상당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장기화 부분들은 수요와 좀 직결되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의 어떤 재고 관점, 훼손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화 관점에서는 항공주 또는 뭐 한국전력 같은 가스라든가 뭐 에너지원을 좀 주축으로 하는 어떤 이 비용의 어떤 증가 부분들이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부,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유, 가스, 화학 업종에는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항공주에는 이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안건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바로 두 번째 안건도 만나보시죠. 네, 4일간 매일 최대치 신용거래 융자 잔고 강제 청산 가능성은 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하락장 안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 정말 강합니다.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 4조 원 넘게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시차를 두고 반대 매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소재민 대표님, 최근 미수금 대비해서 강제 청산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오늘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연휴 딱 끝나고 화요일날 시장 무너지고 수요일날 무너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 네. 다들 약간 의문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좀 시장이 이제 목요일날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아 그럼 그렇지 이거 개미털기였구나 다시 코스피 6천 넘어간다 막 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미수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 다시 회복하는 것 같은데 역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어. 겁먹을 거 없어 하면서 들어왔던 목요일 물량들이 오늘 사실 청산이 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또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금요일 날 또 미수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미수 쓴 사람들이 과연 오늘 안 팔았을까요? 오늘 시장 상황 그렇게 밀리는 걸 보면서 아 내일 반대 매매 나가는데 뭐 반대 매매까지 기다리지 뭐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전체적으로 유가는 그렇게 올라가고 시장 쭉쭉 밀렸는데 결국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오후장에 한 번 더 내일 반대 매매를 걱정하는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는 반반 매도세 유입되는 포인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내일 또 한 번 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이런 투매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미수 쪽에 대해서 오늘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목요일 날 들어갔던 이제 사람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다시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담보 비중, 담보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140% 미만이면 이제 반대 매매 되니까 너네 돈 갚아라, 돈 더 넣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종목의 신용이나 이런 걸 많이 썼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네. 결국 이렇게 굵직한 종목,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쪽으로 비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가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뭐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요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만 원, 20만 원 정도 선이라고 했을 때 한 그 가격 대비 한 16% 정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담보율 140%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가격이 한 16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6만 원을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야 미수뿐만이 아니라 신용까지도 반대 매매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 긴장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 자리 깬 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만 원 선이 또 주요 지지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이탈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와 이거 투매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겠구나.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약간
투맥성 낙폭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게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삼성전자가 16만 원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 오늘 장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선제적인 조치로 과감하게 자른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반대 매매들이 끝나고 나면 결국 이제 신용 미수 이런 잔고들이 줄고 나면 결국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겠지만 내가 내 돈 갖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투매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되려 이런 투매를 이게 뭐 사실 산업에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졌다던가 정말 지속적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되면 반등할 거 뻔히 알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 나쁘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고 반도체 업황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과한 투매, 이러한 투매를 여러분들이 되려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이제 결국 그럼 담보 비율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내일 시장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메인 섹터, 여기 안에서 대형주들이 내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숨 좀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대형주 그 안에서 삼성전자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변영인 대표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최근 이렇게 신용 융자 한도가 소진된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이제 레버리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B2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강제청산 매물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뭐 전체 신용잔고의 총량에 대한 기준은 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기 때문에 뭐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신용잔고의 비중을 좀 우리가 산출을 좀 해보면 5일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 시가총액이 4,618조 5천억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잔고가 33조 6천억이니까 비율로 환산해 보면 0.72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장세에서에 대한 이 신용잔고 비중이 0.9에서 한 1% 정도. 그리고 2022년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당시에 신용잔고 비중이 0.8% 대비해서 현재 단기적인 수급 낙폭이 좀 컸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전 데이터에 대한 비율보다는 상당히 좀 낮다. 네. 일단 뭐 비교 지표에서는 1%가 채 안 된다라는 점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뭐 리스크 대비해서는 뭐 과도하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수치는 현재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 시장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이 수급 변동 사항들을 보면 이 대형주 중심의 이 수급 변동폭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뭐 미수거래라든가 뭐 신용잔고 같은 그런 부분들이 소화되지 못하고 시초에 일부 좀 반대 매매로 좀 나올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전체의 어떤 총량이 시장의 어떤 판도를 좀 뒤흔들 만한 또는 낙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위협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제청산에 대한 매물 부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뭐 중소형주 같은 수급 변동 장세에서는 사실 빈번하게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네. 최근의 동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변동폭이 뭐 10%씩 이렇게 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증시의 어떤 대기 자금에 대한 유입 속도를 좀 감안해 보면 상당히 이 반대 매매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예수금 유입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 영향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재민 대표님, 시장이 계속 오를 때 마냥 좋았는데 이제 하락세에 접어드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늘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사실 뭐 미리 이걸 보면은 시장이 하락한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존재를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막 국내 증시 이렇게 빠지고 있고 막 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까 야 이제 국내 증시 추세는 꺾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일단 차트를 좀 아주 가볍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을 준다. 그리고 절반의 조정을 안 주기 위해서 위에서 뭐 기영이 머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올 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난 이 상승분에
절반 정도밖에 조정 안 줬어요. 그러면 보통 주가는 급격한 상승의 절반을 조정을 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5,100포인트, 뭐 5,000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상승 흐름이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억소리 나는 고통, 변동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봐야 올 상승분의 절반 정도 반납한 거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상승 추세에 일부 조정은 줄 수 있었을지언정 아직까지 상승 추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디커플링 되는 현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게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이상 현상을 바로잡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 즉 국내 증시가 고평가는 아니나 과열된 국면을 식혀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 증시와 커플링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 그렇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원래 하락 추세였고요. 하락 추세였는데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증시가 하락 추세를 벗어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번에 이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미증시의 하락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미증시의 하락 추세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또한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국내 증시 뭐 어디서 반등 나올까 보다는 미증시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하락 추세로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가 다음 하락 추세선 하단 자리는 22,000포인트예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했다? 네.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미증시가 투매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0포인트를 이탈하면 그때는 투매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긴장을 하고 현금을 늘리는 게 맞지만 22,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5,7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22,800포인트, 23,000포인트 위로 넘어간다? 그때부터는 이제 미증시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찐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체크해드린 미증시 2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돈의 흐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표보다는 시장 지수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국제 유가 지지선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유 관련주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해 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의 많은 인사이트 만나봤는데요. 긴급회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